그래서 힘하고 운동 파트가 그 짧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꼭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A4 용지도 드렸어요. 너네가 실제로 그려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역학이라고 하는 건 물체 운동인데요. 운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게 힘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힘이야, 힘. 출석 면담에서도 많이 나오고 심층 면접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이고, 너네가 요번에 선배들의 당락을 결정한 게 사실은 요번에 물리였어요. 물리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물리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과목 내용도 쉽지 않아. 그래서 학원에서도 많은 시간을 물리에다가 할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처음 배운 것도 힘이고 선생님하고 물리 원규제에도 없었던 힘부터 했었거든요. 그만큼 힘이 중요합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건 물투에 들어있고 일반 물리에 들어있고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확장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고 면접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러한 힘이라고 하는 거요, 사실은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은 정확한 정의를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힘이 뭔지 네가 머릿속에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힘이 뭐니? 라는 문제가 항상 출석 면담에 항상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야 됩니까? 힘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눈에 보여. 알겠어? 그 현상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지 작용하지 않은지를 뚜렷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데? 라고 하면 힘은 반드시 어떤 대상, 그 대상을 우리 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유일한 능력이라고요. 얘밖에 없다고요. 그런 뜻이에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힘이라고 하니까 나 힘 주고 있니 안 주고 있니? 안 주고 있죠. 왜? 변하는 게 없어서. 됐어? 내 팔이 떨린다 안 떨린다 그런 거 보는 거 아니고요. 됐어? 얘가 나의 힘 때문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힘을 준다고 해서 얘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는 힘을 받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됐어? 그래서 힘이라는 건 변화의 주체다. 근데 어떤 변화? 모든 변화는 아니에요. 됐어? 얘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 중에서요, 얘기해보세요. 승우야, 운동 상태가 뭐니? 빠르게요. 그렇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인데 운동 상태가 뭔지 모르시면 안 되죠. 그게 바로 빠르기나 또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물체 모양, 빠르기, 방향 이 세 가지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힘이라는 거야. 됐어? 그 중에서요, 내가 힘을 줬어. 그랬더니 모양 바뀌어. 모양이 바뀌는 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그렇죠. 변화시켰다 형태를. 그래서 변형시켰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 중에서요, 내가 유리컵을 깼어. 됐어? 걔 힘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됐죠? 내가 차륵을 눌렀더니 찌그러졌어. 모양이 바뀐 거 맞단 말이야. 근데 유리컵이 깨지는 것과 차륵이 찌그러지는 건 한계가 있어. 걔네들은 특정한 힘 이상이 되면 그냥 깨져. 그 힘이 더 세다고 해서 변화가 더 심한 건 아니란 말이야. 됐어? 이런 식으로요, 모양이 바뀌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애가 있어. 외부에서 작용한 힘하고요, 변화된 정도가 정확하게 비례하는 아이가 있어. 모양이 바뀌긴 바뀌는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작으면 조금 변해, 크면 많이 변해. 이게 정확하게 비례해. 그렇다면 나는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니?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이 변화되는 정도로 뭐 할 수 있어? 측정할 수 있어. 됐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그 물체의 변화 정도가 정확하게 비례한다면 나는 거꾸로 이걸 가지고요. 물체의 변화를 이용해서 외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죠. 이런 애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게 누굴까요? 그게 용수철입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이용해서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용수철 저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고무줄도 이러니? 고무줄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무줄 저울은 안 만들어요. 됐어.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변화된 정도가 정확하게 비례하는 건 용수철이에요. 그래서 용수철을 이용해서 용수철 저울을 만들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푸는데 용수철 저울이 나온다. 아까 문제 먼저 풀어봐 라고 했을 때 1번, 2번이 다 용수철 저울입니다. 됐어? 그 용수철 저울의 변화되는 정도는 딱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야. 얘한테 힘 얼마 주고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다가 용수철을 이용해서요. 용수철을 10cm 늘어나게 유지하면서 당겨. 이거 무슨 말이야? 그 용수철을 정확하게 10cm 늘어나게 해서 그 늘어난 길이를 유지하면서 계속 당겨. 이거 무슨 말하고 있을까? 정확하게 10cm 늘어나려면 예를 들어 20N의 힘이 필요하다면 10cm를 유지한다는 건 계속 20N의 힘을 주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용수철을 일정한 길이만큼 늘어나게 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는 됐어. 일정한 크기의 힘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힘을 계속 주고 있어. 그럼 변할까 안 변할까?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주고 있어.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합니다. 힘은 변화의 주체인데 힘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 변하는 거야. 근데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계속 일정한 변화를 유지한다는 거죠. 우리 변화량을 멋진 말로 뭐라고 한다고 배웠어? 가속도.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준다는 얘기는요. 얘는 항상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 멋진 말! 등가속도.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물리는 해석하기예요. 얘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용수철을 일정한 길이만큼 늘린 상태로 유지한다는 얘기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준다는 얘기고 그 일정한 크기의 힘을 주기 때문에 변화량인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에 이게 같은 말이야. 그래서 꼬매가 변화량은 가속도고 그래서 이 가속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시킨 주체에 뭘 할 수 있다? 힘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됐어? 그래서 가속도와 힘은 서로 비례합니다. 라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조건 딱 하나 있습니다. 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가속도는 스칼라니 벡터니? 벡터죠. 방향이죠. 이 방향 어디서 왔어요? 힘 방향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가속도의 크기도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되지만 가속도의 방향도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돼.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유일해. 누구야? 힘 방향이야. 힘 방향이야.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내면 힘의 방향도 변하지 말아야 되고요. 힘의 크기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힘의 크기, 방향 안 바뀌었다는 얘기 직접 할 수 없잖아. 그럼 병신도 알아들어. 그 얘기 뭐로 한다고? 용수철을 일정한 길이만큼 늘렸다는 얘기로 한다고.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러니까 힘을 알려주면 가속도를 알려준 거고요. 가속도를 알려주면 힘을 알려준 거예요. 됐어? 가속도와 힘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 난 비례 싫어. 정확하게 가발리고 싶어. F는? 그렇죠. 가속도에다 질량만 곱하면 정확하게 힘할 수 있다고요.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속도를 알려주면 힘 알려주는 거고 힘을 알려주면 가속도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야. 그 연결을 하는 교가의 역할을 하는 건 질량이라고. 질량.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혼자 끌고 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연습하자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 힘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과학적인 거야. 어떻게 측정하냐고? 그 힘에 의해서 변형되는 정도가 일정한 I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그게 바로 용수철이야. 됐어? 고무줄은 어떤 줄 알아? 처음에 힘을 주면요 확 늘어났다가 나중에 그 이상의 힘을 주면 늘어나는 정도가 일정한 게 아니고 나중에는 늘어나는 정도가 됐어? 점점 줄어들어요. 됐어? 그래서 100N을 매다나 또는 200N을 매다나 그 늘어난 길이 차이가 2배가 아니라고요. 됐어? 그래서 고무줄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겠으니까 고무줄 저울을 우리가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는 용수철을 이용해서 외부의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용수철 저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용수철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하고요. 정확하게 변형되는 정도가 비례하는데 이 변형됐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야. 그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가지고 우리는 외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죠. 근데 용수철도 여러 가지야.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얇은 용수철, 가는 용수철에다가는 10N이라고 하는 물체를 매다니까 얘가 10cm 늘어나는 가는 용수철이라고. 근데 또 다른 용수철도 있죠. 열나 두꺼운 용수철도 있어. 열나 두꺼운 용수철은요. 여기다가 10N의 물체를 매달면 늘어난 길이가 같겠니 다르겠니? 달라요. 얘는 2cm밖에 안 늘어나. 하지만 A라는 용수철한테는 10N을 매다니까 10cm 늘어나지? 근데 이 용수철한테는 20N을 매달면 얼마? 20cm 늘어나. 됐어. 이렇게 정확하게 비례한다고요. 그래서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 용수철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 용수철인지를 사람들한테 표현하기 위해서 용수철의 특징을 나타내는 상수값을 만들어 보자. 그게 뭐였어? 용수철 상수. 다른 말로 무슨 계수? 탄성계수. 같은 말. 됐어? 용수철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를 표현하는 게 용수철 상수 또는 같은 말로 탄성계수 같은 말로 표현하는 거야. 다 같은 말이야. 자, 모든 상수값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K로 표현한다. 용수철 상수도 K로 표현할 건데 이 용수철 상수 어떻게 만든다 그랬지? 각각의 용수철을 1m 늘리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가 용수철 상수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용수철은요. 10N의 힘을 주면 10cm라는 0.1m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용수철을 1m 늘어나게 할 거야. 지금보다 몇 배 길게 늘어나야 돼? 10배. 그럼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도 몇 배 커야 될까? 10배 커야 돼. 그러니까 이 용수철은 100N의 힘을 줘야지 1m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를 쓰세요. 그러면 100N/m예요. 이렇게 네가 만들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용수철 B의 용수철 상수 네가 만들어봐. 자, 만든 사람 얘기해. 5. 100이죠. 그쵸. 됐어. B라고 하는 물체는요. 10N의 힘을 주면 0.02m 늘어나요. 그러니까 1m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50배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줘야 되는 힘의 크기도 50배 커야 되니까 500N의 힘이 필요한 게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B의 용수철 상수는 500N/m예요. 1m 늘어나는데 500N의 힘 필요해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단위가. 됐어? 이런 뜻이야. 근데 만들고 끝내지 말고 꼬맹아 봐. A의 용수철 상수는 지금 네가 본 것처럼 100N/m인데 B는 500이야. 숫자가 다르잖아. 그러면 숫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해. 용수철 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이 용수철은 그거죠. 같은 크기의 힘을 줘도 잘 안 늘어나는 단단한 용수철이야. 이런 뜻이야. 됐어? 용수철 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용수철 단단하니까 이 새끼는 잘 안 늘어나.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에 쓸 때 이 단단한 용수철 쓰면 되고 샤프 같은 거 쓸 때는 가는 용수철 얘 쓰면 돼. 이런 얘기야. 알겠어? 상수값을 보고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죠. 됐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용수철의 특징을 상수값으로 표현한 걸 탄성계수 또는 용수철 상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 상수를 보고 느낌이 있어야죠. 느낌이 있어야죠. 근데 이러한 용수철 상수를 주면 우리는 거꾸로 뭐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매달려 있는 이 물체 무게 몰라. 모르는데 얘를 매다니까 용수철이 늘어나다 멈췄어. 자, 그럼 빨리 생각해. 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몇 종류니? 중력, 탄성력 두 종류입니다. 됐어? 얘가 늘어나다 멈췄어? 멋진 말 정지. 정지되어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얼마니? 0이기 때문에 얘는 지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쪽으로 얘의 무게라는 중력을 받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을 0 만들려면 이 힘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멋진 말 탄성력이에요. 그러니까 탄성력의 크기가 곧 물체의 무게와 같다.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를 재면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용수철 상수가 100인 A가요. 이름모를 어떤 애를 매달았더니 10cm 늘어났어. 그러면 이 용수철이 받고 있는 탄성력이 얼마인지는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야 물체의 무게를 알잖아요. 그쵸? 탄성력을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F는 용수철 상수에다가 변형된 길이를 곱하면 돼요. 용수철 상수에다가 변형된 길이를 곱하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요. A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A의 용수철 상수는 100Nm/m인데 어떤 이름모를 I를 매달았더니 10cm 늘어났어? 그러면 리우야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겠니? 10cm 곱하면 안 돼. 그렇죠. 단위 맞춰줘야 돼. 됐어? 계수값과 탄성계수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단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0cm 넣어봤자 계산 못합니다. 알겠어? 이거 뭘로 바꿔야 되니? 0.1m로 모든 계산은 상수값의 단위를 맞춰주는 게 맞다. 됐어? 그래서 0.1을 집어넣으시면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선생님이 늘 얘기했죠. 물리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이야. 그러니까 숫자 계산하면 10이고요. 단위요. 계산해보세요. 이거 약분 되잖아요. 그럼 뭐 나옵니까? 뉴턴. 내가 구한 게 힘이 맞다라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됐어? 10개 배우지 말고 1개 배워서 그거 정확하게 해. 그래야 돼. 자, 그래서 용수철 A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힘이 10N이니까 매달려 있는 물체 무게 너 10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B도 그렇습니다. B 같은 경우에도요. 용수철 상수가 500Nm/m인데 이때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2cm 얼마로 넣는다고? 0.02m로 넣는다고. 그러니까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10N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 용수철 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잘 안 늘어난다는 얘기야. 똑같은 물체를 매달아도. 알겠어? 용수철 상수의 비가 보이세요? 몇 대 몇입니까? 1대 5죠. 그럼 같은 물체를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5대 1입니다. 이 얘기한 거야. 알겠어? 이런 게 막 느껴져야 돼 이제. 그죠? 연습해야 돼요. 처음부터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그걸 나타낸 게 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외부에 작용하는 힘만큼 용수철의 탄성력이 작용할 거니 이 F가 바로 탄성력이에요. X가 용수철이 늘어난 길입니다. 근데 그 탄성력이라는 F는 KX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너네들 첫날 만났을 때 했어. 모든 그래프에는 뭔가가 숨어 있어. 그거 찾는 게 능력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용수철에 해당되는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가 나왔다면 이 그래프 지금 기울었잖아요. 그러면 기울기에 뭔가가 있겠죠? 기울기 찾는 방법 말씀드렸었죠? 뭡니까? 항상 모든 기울기는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X축분의 Y축의 변형이다. X축에 뭐 있습니까? 늘어난 길. Y축에 뭐 있습니까? KX. 그러면 기울기가 뭘까요? 그렇죠. 용수철 상수입니다. 신기하죠? 이 용수철에
변형된 길이와 탄성력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처음부터 이 기울기는 그 용수철 상수였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용수철 상수는 100N/m이고요. B라고 하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500N/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기억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니은이에요. 이 중에서 어떤 게 B예요? 기울기가 더 커야죠. 됐어? 이게 B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A를 나타내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언제나 원래 그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의 의미 알았으니까 꼬맹아, 이 면적의 의미는 뭐야? 모든 그래프에는 면적에도 뭔가가 숨어 있다면 의미가 있어요. 그쵸? 얘 면적에 뭐가 숨어 있습니다. 면적 구하는 방법.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축과 Y축에 물리량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Y축은 힘이고요. X축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죠. 이게 뭘까요? 힘 곱하기 거리. 중학교 3학년 2단원 시험 번호입니다. 이거 뭘 것 같습니까?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그 힘으로 물체를 밀고 갔습니다. 기억나요? 이게 뭡니까? 일이죠. 그러니까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동안 내가 해준 일이 저만큼이야. 근데 너네 봐봐. 내가 용수철한테 일을 했어. 10만큼. 그러면 용수철은 일을 받았지. 일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 에너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용수철이 갖게 된 에너지야. 멋진 말. 이거 뭡니까? 이걸 우리가 탄성,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때 무슨 에너지 배울까요? 중력 위치 에너지라는 걸 배웁니다. 됐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 중에 중력 위치 에너지 말고 하나 더 배웁니다. 탄성 위치 에너지. 됐어?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안 해요. 뭐라 그럴까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면적을 구하면 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거야. 자, 근데 얘가 삼각형이야. 이제 이거 에너지 구할 거야? 식 만들어봐. 네, 이거 x, 이거 kx. 근데 삼각형 새끼야. 그렇죠. 2분의 1 불러. kx 제곱. 네가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식을 만들었어요.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용수철을요. 여기에 탄성 계수가 100인 A라는 용수철이 있어. 근데 내가 얘를 10cm 잡아당겼단 말이야. 그렇다면 용수철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힘도 줘야 되지만 내가 힘을 줘서 잡아당겼을 때 용수철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생겨. 그 포텐셜 에너지 구해보자. 불러. 2분의 1 곱하기. 그렇죠. 100 곱하기. 그쵸. 0.1의 제곱이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줄 에너지의 단위줄이죠. 됐어.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 갖게 된대? 이런 얘기예요.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물리 1에서도 하겠지만 그거 언제 기다립니까? 수업 시간에는 천천히 차근차근 다 나가야 되는데. 됐어. 이런 식이에요. 너네 중력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어? 네, 혹시 중학교 3학년 내용 안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중력이 만든 중력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중력이라는 힘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고 있죠.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건 뭘까요? 물체의 질량입니다. 됐어. 중력과 속도가 얼마입니까? G. 그래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들을 천체가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만큼 잡아당깁니까? mg. 질량에다가 그 천체의 중력과 속도를 곱한 만큼이 그 천체에서 받는 중력이라는 힘이야. 지구는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됐어. 얘가 2kg이야. 그럼 지구는 20N으로 잡아당기겠지만
됐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가면 중력과 속도가 달라요. 됐어? 예를 들어 중력과 속도가 5인 어떤 천체가 있다고 치자. 거기에 2km 갔어. 걔가 받는 무게는 얼마야? 10이죠. 그래서 무게는 장소에 따라 바뀝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장소에 따라 중력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는 바뀝니다. 이래요. 자, 근데 여기가 지구라고 치자. 중력과 속도 10이겠죠.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2kg짜리 물체를 20N의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모든 물체는 땅바닥에 붙어있거든요. 자, 근데 나는 이때 작용하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얘는 들어 올리고 싶어. 필요한 최소한의 힘 얼마? 20. 네, mg요. 그쵸, 20. 그래서 그 힘으로 움직인 거리가 h야. 그러면 무조건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만큼 내가 한 일이니까 mgh겠죠. 그래서 이물체를 여기만큼 올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물체를 올리는 일을 했어. 근데 여기 있는 가라앉는 물체는 그 일을 받았어. 받았으니까 뭐가 생겨야 된다고? 에너지. 누구 때문에 생긴 에너지야? 중력 때문에.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뭡니까? mgh. 되겠습니까? 힘 곱하기 거리. 알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력 때문에 생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요. 그래서 mgh고요. 용수철 때문에 생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mgh입니다. 왜요? 용수철은요. 늘어날 때 1cm 늘어날 때보다 2cm 늘어날 때 3cm 늘어날 때 힘의 크기를 점점 크게 해주면서 잡아당기니까 삼각형의 면적을 갖지만 중력은요.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항상 물체의 무게만큼만 힘을 주니까 무슨 넓이입니까? 사각형 넓이잖아요. 됐어?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힘 곱하기 밀고 간 거리가요. 사각형 넓이니까 mgh예요. 근데 용수철은 움직이는 거리에 따라 힘의 크기가 계속 바뀌니까 삼각형의 형태의 면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1분의 1을 두는 거예요. 납득합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대신 삐끄덕거리면 방학 동안에 이 개고생한 거 다 의미 없어져요. 2학년 때는요. 사실은 수학에서 B가 한두 개 있어도 무방합니다. 그거 다 메이크업 돼요. 대신에 3학년 1학기 때 B 뜨면 그게 더 나쁜 겁니다. 2학년 때 올 A였는데 3학년 1학기 때 B가 뜨면 그게 훨씬 더 안 좋아요. 왜? 실제로 입시에서는 아이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해가는 아이들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2학년 때 조금 망쳤더라도 공부하는 방향을 저는 알게 돼서 3학년 때 열심히 해서 나아졌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잘했다가 3학년 때는 개 망쳤어요. 이런 애들 안 뽑아요. 알겠어? 그래서 2학년 때 똑같이 B가 2개 있더라도 2학년 때 2개 있고 3학년 때 없는 게 너구나. 됐어. 2학년 때는 없었는데 3학년 때 2개 생겼어요. 병신이야.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절대 B만 들면 안 돼. 됐어. 특히 수학에선 그래. 라고 한다. 근데 3학년 1학기 수학을 모군 중학교 있니 우리? 저번에 모군 중학교 평균 50 나왔어요. 그래서 모군 중학교는 특목고 가려고 준비했던 아이들이 대거 막 힘들어했던 학교들입니다. 모군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녀요. 우리 학교는 개똥똥 학교라서 내신 더럽게 쉬워요. 너무 감사하게 다녀야 돼. 알겠어? 그런 마음으로 다녀야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이 변형이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작은 단어만으로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어. 되겠죠? 그래서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에 기울기는 용수철 상수이고 그 밑에 있는 면적이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동안 생기는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다. 그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그쵸? 오늘 새로운 거 여러분들 2가지 배웠어요. 용수철에서 탄성력 구하는 식이 kx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kx 제곱이다. 되겠습니까? 요 정도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외부에 힘을 줬을 때요. 변화되는 정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았을 때 모양만 바뀌는 아이가 있다. 근데 그 모양 바뀌는 정도가
온도가 외부에서 작용한 힘하고 정확하게 비례하는 특이한 아이를 이용해서 외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더라.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외부에다가 힘을 줬더니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얘는 모양은 안 바뀌는데 너네가 얘기하는 운동 상태가 바뀌어. 이런 애들 있다니까. 그 운동 상태라고 하는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는 아이가 있다니까. 근데요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는데 그중 한 개씩만 바뀌어도 힘 받은 걸로 인정. 변한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2kg라고 하는 어떤 A라는 물체가 가고 있어. 근데 이 물체한테 내가 힘을 주면 변해. 힘 줬는데 안 변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됐어? 힘을 줬는데 변해. 근데 뭐가 바뀌었어? 힘을 주니까 선생님 빠르기만 바뀌고요. 방향은 안 바뀌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 두 가지 이름 배웠어. 얘기해. 그렇죠.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아이가요. 이렇게 중력이라는 힘 받아서 떨어지는 물체였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단어들이 우리는 익숙해집니다. 연직상반 운동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죠. 얘는 왜 방향은 안 바뀌어? 왜 빠르기만 바뀌어? 뭐에 의해 결정된 거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사이의 관계야. 됐어? 힘주는 방향과 물체가 가고 있는 운동 방향 사이의 관계야. 그 중에서 자유낙하라고 하는 아이는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향은 안 바뀌는데 빠르기가 점점 뭐 해주고 있어? 빨라져. 그럼 너네 생각해봐. 공이 굴러갈 때 방향은 안 바뀌고 더 빠르게 하려면 너는 됐어? 그 공에 어떻게 힘줘야 돼? 같은 방향이잖아. 이 새끼요. 낙하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력이에요.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힘 받으니까 빠르기가 빨라져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중력 이 방향으로 받고 있는데 이 새끼는 왜 빠르기가 느려지니?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힘 방향이 어디냐 이게 아니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사이의 관계라고. 됐어?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빠르기만 바뀌려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더 빠르게 하거나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더 느리게 하거나 이 경우가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야. 이 둘을 합해서 우리는 무슨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빠르기만 바뀌어요? 라고 얘기하냐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말해봐. 아는 사람. 그렇죠.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줄 땐 빠르기만 바뀌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이 자유낙하와 연직상반 운동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빠르기만 바뀌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방향만 바뀌게 할 수도 있어. 과학은요 통제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힘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이 원하는 크기만큼 작용하게 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걸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향만 바뀌는 운동에 뭐 있다? 그렇죠. 등속 원운동. 우리 이 단어 공부시키는데도 일주일 걸렸었는데 등속 원운동이 방향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방향만 바뀌게 하려면 적어도 힘을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줘도 안 돼. 반대 방향으로 주는 것도 안 되네. 그럼 얘는 어느 방향으로 힘 받은 거야? 그렇죠. 물체가 가고 있는 운동 방향과 정확하게 90도 되는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야만 방향만 바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얘는 방향만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방향만 바뀌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가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걸 너네는 예측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뱅글뱅글 돌리는 등속 원운동이 대표적이야. 그랬을 때 얘가 A 위치에 있었어. 자, 곡선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운동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봐요? 그렇죠. 그 곡선에
원의 접선 방향이 그 물체가 원래 가려는 운동 방향이에요. 이 공이 어디에 있던 얘가 돌아서 여기에 와도 얘의 운동 방향은 언제나 접선 방향이에요. 이렇게 돌아서 얘가 여기에 와도 운동 방향은 언제나 접선 방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각각의 점에서 그럼 얘는 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못 가게 방향을 틀어버렸잖아. 힘작용했다는 거야. 그쵸? 어느 방향으로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잡아당긴 거예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당긴 거예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당긴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다 등속 원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 원의 중심을 향하는 저 힘에 이름을 붙여볼게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 구심력이라고 하는 실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힘이라고 하는 이 구심력이 물체의 빠르기를 못 건드립니다. 왜?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향만 틉니다. 그랬을 때 물체의 질량은 m이고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고요. 이 새끼가 도는 속도가 v라면 얘는 얼마나 센 힘 작용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구심력의 크기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물투에서 배웁니다. 그냥 지금은 유도 과정은 필요 없이 힘의 크기 구하는 방법만 기억하세요.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구심력은요, R분의 mv 제곱으로요,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반지름에 의해서도 구심력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돌고 있는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도 구심력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빠르기에 의해서도 구심력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반지름이 1m라고 치자. 그래서 2kg짜리 물체가 뱅글뱅글 10이라고 하는 빠르기로 돌고 있다고 치자. 이런 물체를 만들려면 나는 구심력을 얼마나 세게 줘야 되냐라고 하면 반지름의 제곱분의,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알겠냐? 그래서 얘한테 얼마나 센 힘 줘야 돼? 200N이라는 힘을 줘야 얘를 돌릴 수 있다는 얘기야. 너네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은 뭐야? 2분의 1 mv 제곱이지. 구심력 구하는 식은 뭐야? r분의 mv 제곱이야. 2분의 1을 r로만 바꾸면 돼. 되겠어? r분의 mv 제곱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물체에 원운동을 시키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2kg가 아니고 4kg면 구심력 몇 배 커지겠니? 2kg가 아니고 4kg면 2배 커지겠죠. 속력을 2배 하면 4배 커지겠죠. 반지름을 2배 하면 2분의 1을 준다고요. 됐어? 이 구심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반지름과 질량과 됐습니까? 속력입니다. R분의 mv 제곱. 되겠어? 선생님이 이 부분을 유도해 줄 땐 물리원이 다 끝났을 때예요. 근데 이 구심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도 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십시오. R분의 mv 제곱이라고 하는 이 힘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언제나 90도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방향만 틀고 빠르기는 변하지 않는 등속 원운동을 시키는 힘이다. 알겠어? 이 구심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인 반지름과 돌고 있는 물체의 질량과 그리고 빠르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R분의 mv 제곱이다. 이 식 낯설죠. 하지만 운동 에너지랑 대단히 유사합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요. 뭔가 친한 거랑 연결시켜서 외우는 게 낯섦을 줄이고 머릿속에 오래 남깁니다. 됐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방향만 바뀌려도 힘 받아야 된다고요. 힘을 받아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빠르기와 방향을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대. 누구였어? 그렇죠. 포물선 운동하고요. 뭐가 있냐? 진작 운동이라고 하는 아이가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바뀌는 운동이나 포물선 운동은요. 이렇게 공을 똑바로 던지면 포물선이 아니죠. 비스듬히 지면으로부터 각도를 갖게 해서 던집니다. 됐어?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요. 이때 꼬맹아 공기 저항이 없어야
제일 높은 지점으로부터 양쪽이 대칭입니다. 공기 저항이 있으면 대칭되지 않습니다. 됐어? 그래서 대칭적으로 그렸다는 얘기는 공기 저항이 없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 그러면 이 색이 어떤 모습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어?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렇게 돼서요, 이쪽에 더 기울어요. 되겠어? 이런 모습 돼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대칭의 형태를 띠는 포물선을 갖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방향 바뀌어요. 올라가는 동안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니까 속력이 줄을 거고, 내려가는 동안은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물어볼게요. 이 새끼 등가속도야? 얘 등가속도 운동이 일까니까. 아까 선생님이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안 바뀌면 되는데,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어떻게 구하는지 너네는 나한테 배웠어. 불러. A는 n분의 이때 방향은 F방향에서 온 거고요. 크기는 n분의 F 계산한 값이야. 그럼 빨리 봐. 얘 가는 동안 됐어. n분의 F가 바뀔까 안 바뀔까 그거 보는 얘기야. 너네 가속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랬더니 등가속도 운동 아니라며. 판단할 때 기준이 뭐였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준이 뭐였어? 크기와 방향이. 어떤 크기와 어떤 방향이? 힘의 방향이. 얘 힘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힘의 크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질량은 바뀌었어? 근데 왜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고 이구동성 얘기했어? 너네 거짓말쟁이잖아. 경찰 부를 거야, 이 새끼들아. 너네 사기꾼이야. 됐어? 이 공이요, 이렇게 날아가고 있을 때 무슨 힘을 받니? 그래요. 얘가 공이 날아갈 때요, 폭탄이 터진 게 아니니까 쪼개지지 않잖아요. 질량이 일정해요. 그렇다면 얘한테 작용하는 그 중력이라는 건 지구 중심 방향 아래 방향일 거고요. 그리고 중력의 크기는 mg일 텐데 도대체 뭐가 바뀐다고 판단하는 거니? 포물선 운동이 등가속도니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부터 등가속도라고 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신기해요. 애들이 가지고 있는 너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등가속도 운동은 방향이 바뀌면 등가속도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판단할 때는요, 물체의 운동 방향 전혀 상관없어요. 가속도 구할 때 물체의 운동 방향 있었어? 없어요. 없는 걸 자꾸 넣고 환상을 갖는 겁니다. 됐죠?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등가속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인자가 뭔지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시작했어야 돼요. 그냥 멍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날아가고 있는 와중에 됐어, 힘을 뭐 받는지 어느 방향으로 받는지를 판단하셨어야 되는데, 포물선 운동을 하는 모든 지점에서 얘는 중력이라고 하는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방향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 방향 바뀐 적 없고 질량 바뀐 적 없으니까 얘가 등가속도라는 됐어? 네, 결과입니다.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공을 똑바로 던져요. 공을 똑바로 던지면 똑바로 올라갔다가 속력이 0 됐다가 다시 떨어지죠.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 맞아, 틀려? 맞죠. 얘 어디에 있어도 물체가 받는 힘은 뭘까요? 중력이겠죠. 어느 방향일까요? 아래 방향입니다. 바뀐 적이 없어요. 얘 또한 등가속도입니다. 신기하죠? 그런 거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거 배우셔야 됩니다. 됐죠? 등가속도입니다. 등가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요, 꼬맹아 내가 이 방향으로 20으로 던졌어. 얘는 이 방향으로 20으로 던졌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 얼마? 0.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받는 힘의 크기 0. 아니죠. 속도가 0이라고 힘이 0인 건 아니다. 유는 몰랐지, 새끼야. 저 병신 새끼 몰랐지? 깜짝 놀랐는데? 자,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얘는 속도가 0입니다. 속도가 0이라고 받는 힘이 0이라는 뜻 아닙니다. 됐어? 네. 그럼 꼬맹아,
똑바로 던졌을 때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네요. 올라갈 때까지 운동은 뭐라 그래요? 떨어지는 거. 이걸 붙이면 연직 운동. 됐어?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운동을 연직 운동이라고 해요. 연직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포물선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근데 보면은 얘하고 얘 차이점을 볼까요? 얘 속도 0 될 때까지 올라가죠. 다시 말해. 내가 던지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다 무슨 에너지가 될 때까지? 위치 에너지가 되는 그 높이까지 갈 거야. 그치? 얘 최고점에서의 속도 얼마? 20인데 여기가 20이면 너는 지구에 안 사는 거잖아. 얘 속도 얼마? 최고점? 2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렇죠. 저 새끼가 외계어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외계어에 익숙하셔야 되는데요.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여기서 속도가 0일까 아닐까? 일단 여기서 속도가 0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왜? 얘 속도가 0이면 어떻게 떨어지니? 똑바로 이렇게 가야죠. 근데 그렇게 안 가고 밀렸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미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똑같이 20으로 던져도 연직 운동은 속력이 0이 되는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얘는 속력이 0이 되기 전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높이를 h라고 하고 이 높이를 h 다시라고 하면 누구의 높이가 더 높겠냐? 당연히 속도가 0 될 때까지 올라가는 높이가 더 높아요. 그렇죠? 똑같은 속력으로 던져도 얘가 훨씬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 20으로 던졌는데 이 각도가 30도야. 예명을 하네. 자, 요 각도가 30도입니다. 우리 앞에서 힘하면서 비스듬한 방향의 힘은요.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해해도 돼. 그 두 힘을 합성한 결과가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요. 합성한 결과를 이 힘으로 보면 돼. 그죠? 그러면 거꾸로 이 하나의 힘을 두 힘으로 나눠도 돼. 그죠? 이거죠. 이때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이 fx는 얼마니? 사실은 f? 코사인 세타. 그렇죠. 이거 피타인 거 보이시죠? 직각삼각형. 너네 만약에 직각삼각형의 코사인, 사인을 모른다. 재룡쌤이 옆에 앉겠죠. 원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자, 너네 보세요. 직각삼각형에서 반드시 각도 옆에 있는 변은 뭐다? 코사인이다. 됐어? 각도가 마주보는 변은 뭐다? 사인이다. 알겠냐? 그러니까 얘는 B변에 해당되는 F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만큼이 X축 값이고요. Y축 이 값은요. 얘랑 똑같은 값이에요. 이거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얘는 B변 곱하기 사인 세타 값이야. 이 얘기야. 근데 이제 아주 어려운 거 물어볼게. 코사인 30이 얼마일까? 오! 해마다 한 명씩은 대답을 못 하던데. 자, 코사인 30이니까 얘는요. 2분의 루트 3 F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거구나. 사인 30은 그건 또 알더라고요. 2분의 1. 오, 그렇죠. 2분의 1 F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요. 이 새끼 비스듬한 속도를 갖습니다. 비스듬한 방향의 속도를 가지시면요. 얘가 이 방향으로 20으로 던졌고요. 그리고 이 각도가 30도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사실은 얘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두 개의 공을 동시에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중에서 수평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로 던졌게요? 불러 20 곱하기 코사인 30이니까 얼마? 10루트 3의 빠르기에 공을 하나 던진 거야. 됐어? 수직 방향은 얼마? 10의 빠르기에 공을 던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공을 던진 거가 같은 거예요. 근데 보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던졌을 때 얘는 날아가면서 무슨 힘 받는다고? 중력의 힘을 이렇게 받죠. 그러면 얘하고는 무슨 방향이니?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죠. 됐어. 중력과 속도가 얼마니? 10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니 한국말로? 1초의 속력을 10씩 변화시켜. 근데 중력과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1초의 속도가 10씩
줄겠죠. 그러면 10으로 던졌으니까 얘는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몇 초까지? 1초 동안만 올라갑니다. 수직 속도가 0이 돼서 더 이상 못 갑니다. 얘는 수직 속도가 20으로 던졌으니까 몇 초 동안 올라갑니까? 2초. 얘는 2초 동안 올라가는 거리만큼 가는 거고요. 얘는 1초 동안 던진 거리밖에 못 가요. 납득해? 아? 근데 꼬맹아, 수평도 속도가 있잖아. 근데 잘 봐. 수평 속도하고 이 힘은 무슨 관계냐? 수직이죠. 빠르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새끼야. 그러니까 수평 속도는 계속 그대로 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속력은 수평 속도 10노트 2, 아니 10노트 3, 여기서도 10노트 3, 여기서 얼마게? 10노트 3.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속도 있다고. 그 속도가 아까 저 새끼가 얘기한 뭐야? V 코사인 세타 그 얘기한 거야. 알아듣겠어? 그런 얘기야. 이제 외계어 아니지. 됐어. 포물선으로 던졌을 때요. 최고점에서의 속도 0 아니야. 최고점에서도요. 이 물체 맨 처음에 던졌을 때 수평 속도 그대로 가져가. 이 수평 속도의 빠르기는 바뀌지 않아요. 받는 힘과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인 힘은 빠르게 못 건드린다. 됐어요?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당한 얘기 하잖아요. 영재 시험 볼래도 중학교 내용만 잘하면 돼. 과거 시험 볼래도 중학교 내용만 잘하면 돼. 그럼 너 중학교 내용만 하고 시험 봐봐. 풀 수 있겠어? 너네한테는 2단원만 가르쳐주면 돼.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힘이야. 근데 이거의 확장본이 이거야. 이거 배운다고 이거 알아?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해. 개사기꾼들이야. 알겠어? 지 그렇게 해보라 그래. 지도 못해. 됐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입시 막 설명회 할 때 중학교 내용만 잘 공부해도 영재시험 합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설명하는 사람이 네 가능합니다. 그럼 너 그렇게 해. 그럼 너네 학원에서는 그럼 중학교 내용만 가르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막 듣고 있으면 되게 화나요. 네 새끼도 그렇게 할래? 오투 내용 열심히 해서 영재시험 보라고 할래?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돼? 포물선은 최고점에서의 속력이 0이 아니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이 등가 속도라는 거, 그쵸? 포물선에서 최고점에서의 속도가 0은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진자 운동 볼게. 이렇게 벽에다가 실을 매달고 줄을 이렇게 놨어. 질량이 m이야. 자, 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어. 이 새끼 몇 개 힘 받아? mg 중력. 중력만 받으면 꼬맹아 자유낙하하고 있었어야 돼. 얘 무슨 상태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어떤 물체를 딱 주면 이 새끼 뭐해? 힘 받아 안 받아? 여기부터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체를 실에다가 매달았을 때 얘 가만 놔두면 정지거든요. 그럼 정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을 거니까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어. 뭘까? 그렇죠.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멋진 말, 텐션, 장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장력은 그 실의 가운데를 향하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힘은 이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할 거고요. 위에 있는 힘은 이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할 건데 하나의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는 실의 부위마다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장력을 여기서 재도 여기서 재도 여기서 재도 다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됐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물체 가의 입장에서는 이 방향으로 중력과 이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는데 두 개가 반대 방향이고 힘의 크기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그래서 정지 상태였을 거야. 근데 네가 이 새끼를 힘을 줘서 삐딱하게 여기다 놔. 그럼 여기가 A야. 이 실이 2m야. 요 각도가 30도야. 좋았어. 손을 놔. 그럼 어떻게 되니? 얘가 아래로 훅 내려오지. 내려오면서 빨라질까? 느려질까? 왜 빨라질까?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빨라져. 맞아. 됐어?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빨라지는 거 맞아. 근데 중력도 받고 뭐도 받아? 얘 여기서 중력만 받아? 그럼 이렇게 떨어져야지, 새끼야. 장력도 받죠. 얘는요. 이 지점에서요.
이 방향으로 중력받고요. 장력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흘러요. 그럼 뭐야? 두 힘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럼 뭐 구해야 돼? 알짜인 구해야죠. 어떻게 구해? 평사대로. 그렇죠. 평행사 변형 그려야죠. 됐어? 서로 다른 두 힘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 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의 두 힘의 합력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잡아당기니까 얘가 이리로 가는 거예요. 알아들어? 뭐 그런 얘기야. 근데 나 궁금해. 여기 질량이 이 새끼가 2kg야. 여기 봤을 때 속도 얼마일까? 빨라진다며! 그럼 책임져. 빨라진다 했으니까 여기서 속도 얘기해. 근데 이거 딱 중학교 3학년 내용으로 풀려. 처음 속도 0. 손 놨어. 어이! 바이킹 타봤잖아? 됐어. 여기 왔어. 연락 빨라. 속도 구해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속도 구해봐. 저거 순수하게 중학교 3학년 내용으로 풀려. 자 봐. 속도가 생겼다는 말을 물리에서는요.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속도가 생겼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생겼죠. 근데 꼬맹아,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생기려면 상대적으로 뭐 하나가 줄어야 돼. 맞냐? 오케이. 제 운동 에너지 생겼어. 뭐 줄었다는 얘기냐? 맞죠. 그러면 몇 미터의 위치 에너지가 몇 미터의 운동 에너지 바뀌었는지만 생각하면 돼. 되겠어? 신기하죠?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자. 얘 몇 미터 내려왔을까? 이만큼 내려왔겠죠. 구해 이 새끼야! 이거 못 구하면 병신이잖아! 깔끔하지 않다. 이거 65 줄게. 나름 깔끔하다. 1m. 꼬맹아, 여기 길이가 2m니까 이 길이가 2m인 거 납득. 그치?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 이 자체가 피타인 거 납득? 요거 90도, 여기 60도. 이거 2m, 이거 몇 미터? 1m. 그러면 요거 높이 몇 미터? 1m. 그 얘기죠. 그러면 1m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 빨리 속력 구해. 손 안 움직여? 이게 암산이 된다고? 루트 2? 20? 뭐야? 2하고 20은 간극이 너무 크지 않니? 오, 둘 중에 하나 맞아? 뭐 뒤져? 정답은 아니잖아. 루트 20이라 했어요. 너 루트 2라고도 했어. 자, 이거요. 중학교에서 숫자로 계산하는 거, 그래서 그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필요 없는 산수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숫자 계산은 안 합니다. 문자 계산합니다. 루트 20. 됐어. 여기서 여기로 내려올 때요. 이만큼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데 감소한 양과 증가한 양은 같아야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 mg h 1m 감소했어요. 그죠? mg h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만드는데 내가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를 물어본 게 아니고 속도가 얼마야, 속력이 얼마야 이거 물어봤어요. 그럼 V 갖고 하면 되는데 필요 없는 거 날리고 계산하면 되죠. 쓸데없는 산수 안 한단 말이죠. 그럼 V를 얼마로 정리하면 되니? V는 루트 그래,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됐을 때 속도 구하는 거야. 됐어. V는 루트 2GH야. 그러니 루트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1 그래서 루트 20. 중력과 속도 안 곱했지 새끼야. 자, 근데
근데 약속해. 나하고는 중력가속도 10으로 하지. 나는 고등학교 내용 가르치니까. 너네들이 학교에서 중3 때 시험 볼 때 뭐 집어넣어야 돼? 너네는 아가들이니까. 알겠어. 9.8이야 너네는. 학원에서 10으로 했는데 왜 학교에서 9.8로 해요? 그건 학교 선생님하고 맞짱 뜨면 돼. 됐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와 내가 이런 걸 갖고 할 수 있네? 사실은요. 사고의 시작은 중학교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끌고 들어가는 길이 복잡해서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방향으로 알츠하이머를 받으니까요. 됐어? 이 방향으로 끌려오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속력 구해요. 근데 꼬맹아 얘가요. 여기에 오면 그러면 여기서 왔어. 여기서 멈추냐? 너무 빨라 못 멈춰. 뭐 때문이야? 너무 빨라 못 멈춰. 그냥 지나가요. 이걸 물리해서 뭐로 설명하니? 운동 관성이 너무 커서. 맞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됐어? 운동 관성이 너무 커서 못 멈춰. 그래서 쭉 가다가 얘하고 같은 꼬맹아 다시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될 때까지? 위치 에너지가 되는 그 높이까지 올라가니까 같은 높이의 반대편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삐입니다. 됐죠? 같은 높이에 왔어요. 속도 얼마입니까? 속도 얼마입니까 이 새끼? 0. 모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속도 0이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죠. 공기저항 없다. 맞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 지점에서 작용하는 힘 물론 중력, 장력. 중력만 작용하면 자연학화 해야 되기 때문에 중력과 장력 작용해. 그러면 다시 합력을 구해봐.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죠. 아까 합력 방향 어디였어? 이 방향이죠. 힘의 방향 어때요? 힘의 방향 어때요? 그렇지. 같아 달라? 다르죠. 등가속도 일까 아닐까? 등가속도 일까 아닐까? 절대 아니죠. 병신 새끼. N분의 F인데 힘의 방향이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인데 그럼 가속도 방향도 이쪽이잖아요. 여기 있을 때 가속도 방향 이쪽이고요. 여기 있을 때 가속도 방향 이쪽이니까 일단 가속도 크기하고 상관없이 방향이 달라져. 그러면 등가속도는 아닐 거야. 그죠? 얘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등가속도가 아닌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대표적인 아이들이 대다수의 아이들이 등가속도지만 등가속도가 아닌 애를 여러분들은 딱 2개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운동입니다. 또 하나 더 배웠다? 좀 전에? 유미! 너 경찰 불러! 네. 등가속도 운동 아니고 또 하나 배웠다 아까? 등속 원운동. 원운동 할 때 힘의 방향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원운동 할 때요. 여기 있을 땐 힘 이 방향 받아요. 여기 있을 땐 힘 이 방향 받아요. 이거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얘도 등가속도가 아니죠.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칠판에 한가득 써져 있는 5개 중에 2개가 등가속도가 아닙니다. 진자운동과 등속 원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그걸 뺀 나머지는 싸그리 다 등가속도예요.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배우셨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야. 힘하고 운동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 됐죠? 그래서 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 물체의 모양만 바뀌어. 이것도 힘 받은 거야. 운동 상태만 바뀌어. 이것도 힘 받은 거야. 그 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 안에서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는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근데 내가 힘을 줬을 때는요. 모양만 바뀌거나 운동 상태만 바뀌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변형과 운동 상태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존재해. 어떤 경우가 그래? 힘을 받았는데 모양도 바뀌고 운동 상태도 바뀌어. 공을 치거나 차는 경우요. 날아오고 있는 공을 순간 야구 배트로 칩니다. 그러면 그 단단한 야구공도요.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순간 야구공이 찌그러졌다 펴지면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모양도 바뀌고 운동 상태도 바뀌어요.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꼬맹아 유리컵이 깨졌어. 뭐가 바뀐 거야? 모양이 바뀐 거라고 아까 했죠. 유리컵이 떨어져서 깨졌어. 모양과 운동 상태가 다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자, 그러면 힘이라는 게 뭔 줄 알았어. 아, 뭔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많이 바뀌면 힘 많이 준 거야. 조금 바뀌면 힘 조금 준 거고 안 변하면 그러면 힘을 안 줬을 때 물체는 어떤데?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정지되어 있어. 등속도 운동해. 아, 알자이는 0 만들라는 뜻이구나. 등가속도 운동해. 똑같은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해야죠. 알겠어? 물리는 해석학입니다. 그러려고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 머리를 못 돌리는 아이가 물리를 못해요. 생각이 짧으면 고등학교 공부 못합니다. 고등학교는 한 번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A가 B고 B가 C고 C가 D야. 그러니까 A는 D야.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연쇄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걸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 생각 있는 거를 찾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생각이 없진 않아요. 생각이 기냐 짧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긴 생각을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그걸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의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인정한다. 되겠어? 우리는 귀신은 인정하지 않아. 쟨 보인대. 난 안 보여. 객관적이지 않아. 그래서 인정 안 하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으면 인정해야지. 됐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라는 건 인정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면 이러한 힘을 표현해야죠. 됐어? 눈에 보이게.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힘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알아야 잘 표현할 수 있죠. 힘의 3요소. 작용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힘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3가지 요소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의 작용점, 힘의 방향, 힘의 크기 이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요. 힘의 방향, 힘을 주고 있는 방향을 얘기하고요. 힘의 크기는 힘을 주고 있는 크기를 얘기해요. 힘의 작용점은 뭘 얘기합니까? 힘을 받는 곳. 됐어? 네, 힘 얘가 받아요. 그럼 여기다 작용점 찍어야 돼요. 여기서 받아요. 그럼 여기다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용점, 방향, 그리고 화살표의 크기가 힘의 크기.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힘의 3요소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화살표 표현하는 거고요. 이때 요 똥꼬는 아무 데나 찍는 게 아니라 힘을 받은 지점, 됐어? 거기다 찍는 거고 이걸 작용점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통틀어 이렇게 물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힘 몇 가지 배웠을까요? 눈에는 힘을 몇 개 배웠어? 말해봐! 부력, 중력, 탄성력, 마찰력.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 중학교 1학년 거 얘기한 거야.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또 배웠어. 자기력. 개새끼. V는 IR. V는 IR. 이건 뭐야? 오음의 법칙이 뭘 얘기하는 거야? 전기력. 됐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을 6개를 배웠단 말이죠. 이게 물체를 변화시키는 근본이 되는 힘들이야. 이 6개의 힘을 선생님이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6개의 힘을 분류하자. 뭔가를 분류하려면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남자 여자로 분류할게. 그럼 너네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키 큰 애 작은 애 움직일게. 그러면 또 그렇게 하겠죠. 됐어? 그런 얘기잖아요. 분류 기준에 따라서 너네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안경 쓰네 안 쓰네 분류할게. 그럼 또 다르게 움직일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분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다. 그러면 힘을 분류한다 그랬어.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같은 팀이 달라지겠죠. 자, 힘을 분류할 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2개의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지랄. 지랄! 자,
자, 힘을 분류할 때 첫 번째는 접촉해야만 작용하냐 아니면 떨어져 있는 물질끼리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냐 라고 하는 접촉 유무에 따라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이 새끼들아. 우리 학교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이 있어. 접촉되어 있을 때만 생기는 힘. 마찰력. 그렇죠. 마찰력은 물체와 바닥 사이에 됐어. 접촉되어 있을 때만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마찰력이에요. 또 우리 주율이 진짜 어떡하면 좋냐. 처음 듣는데요? 낯선데요? 세 개 있어요.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이 세 개가 있는데요. 마찰력하고요. 탄성력. 탄성력은 용수철을 잡아당길 때만 생겨요. 됐어. 우리가 초능력자는 아니잖아요. 됐죠? 또 중력. 됐어. 네, 이거예요. 근데 접촉하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뭘까요? 대표적으로 중력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새도 중력받아요. 땅에 안 붙어 있어도요. 됐어? 중력. 또 그렇죠. 그 자기력 자석 떨어져 있어도 서로 밀거나 당겨요. 또 전기력도 그래요. 됐어? 얘네들의 접촉 유무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2년 전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 몇 개 있다고요? 그 4개가 있잖아요. 이 힘을 주시고요. 이 힘을 3개와 1개, 2개와 2개로 분류해서 얘기해봐. 이게 1차 세종에서 출석면담 문제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힘 뭐 배웠어? 탄성력, 마찰력, 중력, 부력이요. 그럼 그 4개의 힘을 3개와 1, 2개와 2개로 나눠봐. 기준도 얘기해봐. 이렇게 하셨어요? 첫 번째 얘기하셔야 되는 게 접촉 유무입니다. 접촉 유무에 따라서 마찰력, 탄성력, 부력과 중력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3개 플러스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2개로 나눠봐. 이런 얘기죠. 그중 3 플러스 1은 정확하게 중등 내용입니다. 중학교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 근데 저 2 플러스 2는 고등선행입니다. 위치 뭐지? 일정한 작용하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을 뭐라 그래요? 역학적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 보존돼요? 공기 저항 없고 어쩔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기 저항만 없으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기 저항이 그 아이들을 대표하는 아이라는 거죠.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힘도 있고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는요. 어떤 힘을 받고 있을 때는 보존돼요. 뭘까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보존력이라고 해요. 물투 내용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을 그걸 뺀 나머지 비보존력이라고 해요. 보존력 정확하게 3개고요. 그걸 뺀 나머지는 무조건 다 비보존력입니다. 그래서 그중 이 안에 보존력이 2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뭘 것 같습니까? 일단 중력이죠. 또 있어요. 탄성력. 탄성력. 근데 이 힘 전체 6개로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적어요. 그걸 뺀 모든 힘이 비보존력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맞아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됐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보존력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2개를 확인해 드린 겁니다. 됐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저 3개의 힘이 정확하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걸 뺀 어떤 힘이 와도 역학적 에너지는 변합니다. 그래서 부력을 받아도 역학적 에너지 변해요. 됐어?
자기력을 받아도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고요. 마찰력, 공기저항 당연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때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비보존력의 대표적으로 공기저항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됐어? 네. 그래서 공기저항이 있어야만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개의 힘을 뺀 나머지 어떤 힘이 와도 역학적 에너지는 변합니다. 됐죠? 마찰력, 부력, 자기력, 사람이 주는 힘, 공기저항 이따위 것들이 됐어?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존력을 기억하는 게 맞고요. 이 보존력들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다. 알겠습니까? 이 보존력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서 위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만큼 그대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아이들입니다. 이해되겠어? 이런 애예요. 이런 애예요. 이걸 출석 면담에서 물어보고요. 대놓고. 이걸 대놓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요만큼이 보존력, 얘네들이 비보존력. 그래서 2+2라고요. 알겠어요? 이걸 물어봤어요. 선행을 한 친구들은 자명합니다.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힘을 분류합니다. 힘을 분류할 때 접촉 유무에 따라서 힘도 분류할 수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지 아닌지의 유무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중에서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탄성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탄성력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용수철 사후수의 정체가 뭔지 이제 다 됐습니다. 맞죠? 그러면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중에서 마찰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중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마찰력입니다. 중학교는 마찰력이 뭔지 그냥 대충 읽고 갔는데 여러분들은 얘네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야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해해서 자소서를 분석해 쓴단 말이죠. 우리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마찰력의 정의. 탄성력의 정의는 뭐야? 탄성력이란? 그쵸. 변형된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 됐어? 탄성력이야. 그러니까 용수철을 압축시키면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요. 용수철을 잡아당기면 안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어요. 탄성력의 방향은 네가 준 힘의 방향과 무조건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네가 준 힘과 같은 크기의 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게 탄성력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쵸? 자, 마찰력은 뭡니까? 라고 하면 마찰력은 물체의 말해. 운동을 그렇죠. 방해하는 힘이다. 나중에 대학교 가면 거짓말이었구나 이런 거 하지만 우리는 그 전까지 이렇게 외우면 돼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입니다. 꼬맹아, 작년에 나왔어요. 자동차가 바퀴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 있겠죠? 얘 일로 가요. 오, 자동차 잘 그리지 않았냐? 순간 잘 그렸다. 자, 이렇게 가려면 바퀴가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이 바퀴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 방향 어느 쪽? 어느 쪽이니?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어느 쪽이겠냐? 이 바퀴하고 바닥 사이의 마찰력 방향. 신기해요. 이 방향이에요. 이걸 출석 면접에서 물어봤어요. 우리 언니 대답했습니다. 왜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한다 그러죠. 이 바퀴가 어디로 가려고 하니? 땅바닥에서 일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를 적용해야죠. 맞습니까? 설명 들으면 자명 안 돼. 이걸 물어봤는데 이걸 제대로 대답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됐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찰력을 받는 건 땅바닥에 붙어있는 바퀴니까 바퀴가 움직이는 방향이 어딘지 봐야죠. 바퀴 일로 가요. 그러니까 마찰이 이렇게 작용하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동차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게 자동차를 미는 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카들은 이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바퀴를
열나 크게 하죠. 그래서 경주용 자동차 바퀴 열나 큰 거 아세요? 그리고 경주용 자동차 바퀴요. 거기다가 끈적끈적한 거 바르는 거 아세요? 마찰력 크게 하려고요. 아빠도 눈 오는 날 자동차 바퀴에 마찰력 크게 하려고 뭐 하십니까? 체인. 안 미끄러지고 추진력 만들려고. 그 얘기예요. 신기하죠? 자동차 바퀴에 마찰력, 자동차 운동 방향 작용합니다. 알아? 하지만 바퀴의 운동을 뭐 하는 거야? 방해하는 방향이죠. 맞단 말이죠. 됐어? 이런 것들이야. 신기해. 알면 신기해. 모르면 병신이야. 아니까 신기해서 공부하는 거죠.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내가 과학 자소서 쓸 때 너네 지금은 주제 잡을 필요가 없어. 너네 아는 게 없으니까 못 잡아. 그러니까 3월달 말쯤 잡아. 그때쯤 되면 대충 뭘 아니까 신기한 게 보여. 지금은 신기하지 않아. 사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해. 뉴턴만 신기해. 그 새끼는 아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아는 게 있어야 신기해요. 그래야 궁금한 겁니다. 됐어?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자동차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자동차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다. 그래서 바퀴의 운동 방향을 봤어야 된다. 자명한 거 아니니?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됐어. 근데 중학교 때 배웠어.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 있다고 배웠다. 마찰력의 크기는 저촉면을 배웠죠. 비의 영향은 안 맞아. 야 경찰 불러라. 철컹철컹 하자.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첫 번째 물체와 바닥 사이에 거칠기 개놈의 새끼 거칠기. 와 과고반은 선행을 안 해. 후행을 해. 중학교 1학년 거 배우잖아 지금. 자,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교육청에서 감독 오면 얘기해. 우리 학원은 중학교 1학년 거예요. 선행 안 해요. 후행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마찰력은요. 물체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거칠기가 마찰을 만든다. 대표적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이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거칠기라고 안 해요. 조금 멋진 말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찰 개수라고 해요. 아까는 탄성 개수, 지금은 마찰 개수. 그래서 마찰 개수는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마찰 개수를 우리는 탄성 개수 K라고 썼잖아요. 마찰 개수 좀 다르게 이렇게 써요. 그리 써야 한쪽 긴 U 뭘 째려봐. 그냥 그렇게 따라 써. 이걸 그려놓고 뮤라고 읽어. 뮤. 그냥 그래. 그리스 애들을 만나본지. 뮤. 그래서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가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그러니까 얼음판보다는 시멘트에서 마찰력이 크잖아. 거칠어서 그래. 됐어? 그런 거야. 그래서 마찰 개수가 꼬맹아 0.3인 애가 있고 마찰 개수가 0.1인 애가 있어. 누가 더 거친 거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얘는 마찰력이 크게 작용해. 이런 뜻이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가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거칠수록 마찰력 크다. 알겠어? 또 하나 있어. 뭐? 질량. 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무게라고 하는 게 맞아요. 됐어? 네. 그래서 우리 중학교에서는 무거울수록 마찰력 크다. 이거 개사기야. 개사기야. 자,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 마찰력은요. 물체가 놓여있는 면을 그 물체가 얼마나 세게 바닥을 눌러주냐. 이게 마찰력을 만들어. 일반적으로 물체는 뭐만큼 눌러? 무게만큼 누르잖아. 근데 예를 들어봐. 이 새끼가 2kg야. 얼마의 힘을 누르겠냐?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새끼 똥꼬를 위쪽으로 15N 힘으로 당겨. 이 새끼 몇 뉴턴 누르겠냐? 뭐야? 그게 마찰력을 만들어. 알겠어? 마찰력은요. 무게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2kg짜리가 20으로 누를 수도 있고 5로 누를 수도 있어.
알겠어? 이 얘기야. 이 얘기야. 그러면 바닥을 누르는 힘을 뭐라 그럴까? 바닥을 몇 도로 눌러야 돼? 90도로 눌러야 돼. 이렇게 누르는 거 안 돼. 알겠어? 90도로 누르는 걸 멋진 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90도가 수직이죠? 네, 수직이요. 이런 거 있다고요. 물체가 바닥을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수직 항력만큼이 마찰력을 만들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이 경우는 생각 안 해. 그냥 가만 놔뒀다고 생각하니까 무거울수록 더 잘 눌러. 이런 뜻이야. 알겠어? 네, 이렇게 되지만 정확하게 무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무거울수록 더 잘 눌러요. 수직 항력을 대문자 n으로 써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수평면에서는 물체는요. 수평면에서는 보편적으로 지 무게만큼 누르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수평면이 아니야. 경사면이야.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구나? 자, 진량이 n이야. 요 각도 세타야. 이 뭐보다? 그죠. 중력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야. 근데 물체를 가만 놔두면 애새끼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 무슨 일이야?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힘은 어디서 왔어? 중력이 분해된 거야. 됐어? 중력이라는 힘을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의 두 힘으로 중력이 분해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힘의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중력이 대각선의 역할을 해준 거야. 됐어? 그래서 중력이 두 힘으로 분해됐어요. 그랬을 때 경사면의 각도가 세타면 이 중 어딘가가 세타야? 그 저것 쪽을 얘기해봐. 어느 쪽인데? 중력하고요. 물체가 경사면을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요 힘 사이의 각도가 언제나 경사면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중력과 물체가 경사면을 90도로 누르는 얘가 바로 수직항력이거든요. 이 수직항력과 이루는 각도가 언제나 경사면의 각도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얘를 이렇게 나눴으니까 여기가 90도면 여기도 90도이겠죠? 요 각도를 세타겠죠? 그러면 이제 머리에 정리하셨어요? 이거 직각삼각형 피타야. 근데 이 빗변의 길이가 mg야. 그랬을 때 물체를 경사면 아래로 잡아당긴 이 힘의 정체가 이 새끼야. 사인 코사인. 사인이죠. 이거 얼마입니까? 물체를 경사면에 놨더니 물체가 경사면을 타고 싹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럽니까? mg 싹 내려가 세타. 못 외우면 병신 대가리 다 그냥 이씨. mg 싹 내려가 세타야 이씨. 알겠어? 경사면에 놨을 때 물체가 경사면 아래쪽으로 싹 내려가는 걸 mg 싹 내려가 세타 때문이야. 됐어? 그 물체가 경사면을 콕 눌러. 이거 뭐야? 그러니까 mg 콕 눌러 세타야. 못 외우면 뒤져 이 새끼들아 이씨. 이 정도 가르쳤는데 못 외울 수도 없어. 됐어? mg 싹 내려갔었다. mg 싹 내려갔었다. 근데 꼬맹아 너네 나한테 작용 반작용 다 배웠어. 물체가 바닥을 눌러. 그거의 반작용. 바닥이 물체를 밀어 올리죠. 그러니까 항상 바닥을 누르는 힘만큼 바닥이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을 받습니다. 이 두 힘의 크기 어떻습니까? 같으니까 얘는 합력을 얼마 만듭니까? 0 만들어서 없애줘요. 그럼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싹 내려갔을 때 얘밖에 없어요. 그 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경사면에 마찰이 없을 때 이물체의 운동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얼마? 말해 씨. 알자 힘은 mg 싹 내려가 세타야. mg 사인 세타 아니야. 싹 내려가 세타야. 그걸 뭐로 나누면 돼? 질량으로 나누면 뭐 나오게? 그렇죠. 가속도죠. 그럼 경사면에서 가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요. 얼마니? g 사인 세타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경사면에서 가속도를 결정하는 건 뭐니? 질량, 각도, 뭐냐? 각도만. 경사면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각도만 영향을 줘요. 질량은 상관 있니 없니? 없어요. 1kg짜리를 놓던 100kg짜리를 놓던 그 경사면에서 물체가 내려가는 가속도의 크기 똑같아요. 알겠어? 경사면에서의 기울기가 결정하는 건
기울기가 결정하는 건 뭡니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그러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해요. 맞지?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한 경사면서 물체가 굴러내려가고 있어. 기울기 일정한에 무슨 운동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1km짜리가 빨리 내려와? 100km짜리가 빨리 내려와? 똑같다니까. 가속도가 똑같아서. 그럼 꼬맹아, 이 경사를 좀 크게 해봐. 경사를 조금 크게 하면은 가속도가 뭐 할까? 커지니까 더 빨리 내려오겠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요, 가속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됐죠?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1km든 100km든 똑같이 내려오는데 기울기를 크게 하면 가속도가 커지니까 더 빨리 내려오겠죠? 됐죠? 기울기 더 크게 해봐. 우와! 기울기 크게 했더니 예병아 90도다? 그것도 기울은 거잖아요. 기울기 90도. 자, 기울기 90도예요. 이 물체 떨어질 거예요. 가속도 얼마인지 볼래요? 기울기가 90도예요. 얼마입니까? 그래서 자유락하죠. 그래서 기울기가 90도일 때 가속도는 중간 가속도야. 됐어? 그러면 1km가 빨리 내려오니 100km가 빨리 내려오니? 아까 얘기했잖아. 가속도는 질량하고 무관하다고.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다고. 누가 그랬어? 난 아니야. 나를 의심하는 눈으로 보지 마. 나 아니야. 질량 상관없이 가벼운 깃털과 무거운 쇠구슬이 공기저항 없으면 동시에 떨어질 거야. 누가 얘기했어? 갈릴레오. 그 아니고 이 새끼야. 그럼 해봐. 확실해? 질량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 확실해? 1kg는 10N으로 지구가 당기는데 100kg는 1000N의 힘으로 당기는데 동시에 떨어지는 게 맞아? 잡아당기는 힘 자체가 달라. 동시에 떨어지는 거 맞아? 가벼운 깃털, 무거운 쇠구슬. 사기쟁이. 동시 아니잖아. 공기죠. 그렇죠. 공기저항이 있어서 그렇대요? 제가 변명했어요? 그럼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죠. 그럼 공기저항 없으면 동시에 떨어져야 돼, 이 새끼야. 그럼 해봐. 여기서 이게 창의성이야. 그걸 보여주라고 자소서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만의 방법으로 와 명쾌하게, 너무 단순하게, 너무 간단하게. 그게 창의성이야. 그걸 보여주겠어. 이게 자소서. 자소서는 어려운 내용을 쓴다라는 착각을 하는 아이들이 떨어지는 거야. 어려운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만의 창의적인 오류 없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야. 전 영재입니다. 너 웃었어? 경찰 불러? 이 새끼들이 오늘 집에 안 가? 공기저항 없으면 동시에 떨어져. 나 영재 맞죠? 어렵지 않게 만드는 게 창의성이야. 진공 펌프를 만들어서요. 그 안에 이 아이를 넣고 떨어뜨리죠. 그걸 병신이라고 해요. 우린 그런 아이들을 병신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영재성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난 영재야. 그런 거죠. 이렇게 가르쳤다? 어떤 아이가 또 응용을 한다? 얘 공기저항을 없앤 거야? 얘 무게를 눌러준 거잖아. 이렇게 해야 얘 공기저항을 없애서 됐어? 얘만의 힘으로 떨어뜨리는 거지. 이건 아니지. 그죠? 실제로요. 얘가 떨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얘가 떨어지기 위해서 공기를 밀었잖아요. 그 밀려버린 공기 사이로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의 공기저항을 최소한으로 만든 것뿐이야. 얘 영향 안 받아. 그치? 공기저항을 단지 얘가 줄여준 것뿐이야. 이런 얘기야. 이놈의 070 이거 경찰 불러? 씨.
이런 거예요. 그래서 꼬맹아 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때요. 물체가 거친 면에서 마찰 커 맞습니다. 그죠? 그 거친 면이라고 하는 거 마찰계수라고 표현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 이건 좀 그래. 됐어. 이건 좀 그래. 바닥을 그 물체가 실제로 얼마의 힘으로 누르느냐 그것도 수직한 방향으로 이게 마찰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찰력을 만드는 건 수직항력이고요. 됐어. 똑같이 20N으로 누르더라도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중력 자체가 수직항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위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있으면 그것만큼 뺀 나머지 힘이 수직항력으로 작용해요. 그쵸? 그래서 항상 무게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빗면에서는 얘가 수직항력이 얼마만큼 작용하니? mg 콧물러 세타만큼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아래로 내려갈 때 마찰력 어디로 작용하게? 위로. 실로 얘를 위로 끌고 올라가면 마찰력 어디로 작용하게? 아래로. 그러니까 마찰력은 어느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됐어. 바닥면에 접촉되어 있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있냐고. 그러면 얘가 마찰력이 클까? 얘가 마찰력이 클까? 같은 거칠기에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놓은 거야. A가 커, B가 커? 그렇죠. 경찰 부를 거야, 너네 진짜. 씨. 닿는 면적 상관이 있다 없다? 이거 없습니다. 되게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접촉 면적 상관없습니다. 됐어.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는요, 거칠수록 무거울수록, 됐어. 마찰력의 크기가 바뀌는 거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접촉 한글을 이런 거였어. 접촉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학교 때 저렇게 배웠어. 접촉 면적 상관없다. 정말? 그러면 아까 그 자동차 레이스 할 때 타이어가 넓어, 광폭 타이어야. 광폭으로 만들 이유 있어? 더 무겁게 하려고? 그러면 타이어가 아니고 그냥 차를 눌러도 되네? 저게요, 조건이 있어요. 매끄러운 면에서는요, 표면적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칠고요, 자동차 바퀴처럼 찐득찐득한 아이들은 접촉면의 면적이 마찰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광폭 타이어 쓰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한정적인 어떤 조건 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야. 이게 모든 환경에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야. 그걸 찾는 게 자소서야.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해 보니까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왜 그렇게 배웠고 이때는 왜 아니야? 이거 찾아내는 게 자소서라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건 한정적인 조건 하에서 그래요.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그 조건이 아닐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찾아내는 게 자소서야. 알겠지? 그러니 우리는 실제로요, 접촉 면적하고 상관없을 때가 언제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접촉 면적하고 상관이 있을 때는 또 언제인지 찾으셔야 되고, 그 접촉 면적에 상관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한 건 뭐가 있는지 이렇게 가는 게 자소서입니다. 되겠니?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접촉 면적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표준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마찰력에 대한 개념이야. 그러면 마찰력은 이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마찰력도 탄성력처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있어. 어떻게? 마찰력은 습관적으로 스몰 F로 쓴다? 다른 힘들은 라지 F로 쓰는데, 됐죠?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마찰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항력 곱하면 돼. 이게 마찰력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뮤 N.
마찰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탄성력을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찰력 또한 계산할 수 있어요. 마찰력은 μn으로 계산합니다. 마찰력은 μn, 마찰 계수의 수직 항력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됐어. 근데 마찰력의 종류 있는 거 아세요? 여기 마찰력만 끝내고 잠깐 줄게요. 마찰력의 종류. 야, 그래도 중학교 이런 때 뭐는 좀 배워왔어야 되잖아. 공기 마찰, 물의 마찰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마찰력의 종류는요. 첫 번째 정지 마찰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중학교 때 예배운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정지 마찰력. 두 번째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있어요. 느껴지세요? 정지 마찰력 중에 제일 큰 걸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겠죠.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운동 마찰력이라는 게 있어요. 움직일 때 작용하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느끼셔야죠. 정지되어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과 운동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다르구나.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0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치자. A야. 자, 10N의 힘으로 당겼어. 애새끼 안 가. 왜 안 가? 합력이. 뭐가 작용하는 거야? 네. 얼마? 10이야 10보다 커. 10이야 10보다 커. 너 애들이 너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저 새끼 찐따야? 왜 이러는데? 자, 만약에 마찰력이 10보다 커 20이야. 이 새끼 어디로 가? 뒤로 가 이 새끼야. 그러네. 그렇지. 항상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찰이 너무 커서 안 가는 거 아니야? 마찰은 딱 네가 준 힘만큼만 생겨 이 새끼야. 알겠어? 그래야 안 가지. 네가 준 힘보다 마찰이 크면 그건 신기해. 넌 화성에서 온 거야. 뒤로 가. 그런 거야. 됐죠? 네. 그래서 마찰력 10N입니다. 네가 10N의 힘을 주면 마찰력 10.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세요. 탄성력이요. 네가 힘을 주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 작용한다 그랬죠. 마찰력이요. 네가 힘 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얼마만큼이요? 힘 준 크기와 같은 크기만큼 작용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0N의 힘을 줬는데 안 가. 마찰력 10이야. 그래서 내가 20N의 힘을 줬는데 안 가. 그럼 얼마야? 20. 네, 20이에요. 마찰력의 크기는 딱 네가 준 만큼이에요. 근데 이거 언제 그래요? 정지. 그쵸. 정지되어 있을 때. 너는 얘밖에 안 배운 거야. 그러니 마찰력 그래프입니다. 마찰력 그래프입니다.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네가 외부에서 10 주잖아? 마찰력 10 생겨. 네가 외부에서 힘 20 주잖아? 마찰력 20 생겨. 네가 30 주잖아? 마찰력 30 생겨. 정지되어 있을 때는요. 마찰력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지 마찰력은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이건 네가 주는 힘을 측정해서 하는 겁니다. 네가 준 힘과 정확하게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알겠어? 정지되어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요. 정확하게 네가 준 힘만큼 작용한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지 마찰력은 계산하는 게 아니다. 측정해야 된다. 되겠어? 그래서 10N의 힘을 줬는데 안 가. 정지 마찰력이 10이거든. 20N의 힘을 줬는데 안 가. 정지 마찰력이 20이거든. 30N의 힘을 줬는데 안 가. 정지 마찰력 30이거든. 됐어? 이렇게요. 정지되어 있을 때는 네가 준 힘만큼이 정지되어 있는 마찰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됐어? 힘을 안 주면 0이죠. 마찰력도 없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이 모든 마찰력을 우리 정지 마찰력이라고 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중 제일 큰 거. 얘가 제일 커요. 30이요. 얘를 뭐라고 그랬어? 최대 정지 마찰력. 됐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인데 그중 제일 큰 걸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 근데 얘는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 새끼 얼마까지 힘주면 안 가는 줄 알아? 그거 계산할 수 있어. 됐어? 최대 정지 마찰력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F는 μn이야. 얘요. 마찰 계수가 0.3이야.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일까? 해봐. 마찰계수 0.3에다가요. 얘가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 얼마? 100이죠. 10은 아니죠. 그쵸? 100이죠. 그래서 얼마? 30N. 이거야. 아, 이 새끼는 30까지 견디겠네? 그러니까 29를 줘도 안 가. 이거예요. 됐어? 최대 정지 마찰력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다가 30보다 0.0000001이라도 크게 주면 그 순간부터 뭐하니?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30보다 0.0000001만큼 더 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응. 그래서 30까지 안 가고 30부터 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 당당하죠? 30까지 안 가고 30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얘는 30까지 안 갑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붙여. 그럼 이제 운동하는 공간이 바뀌었어. 그쵸? 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합니다. 그 운동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얼마일까요?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훨씬 작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얘가 운동 마찰력이에요. 우와! 이거 운동 마찰력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F는 UN입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아. 구하는 식 똑같아.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려면 물체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정지 마찰 계수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운동 마찰력을 구하려면 똑같은 바닥, 똑같은 물체라도요. 운동 마찰 계수라는 게 따로 있어. 그게 0.2라고 치자. 그럼 얘는 운동 마찰력 얼마니? 계산해보자. 0.1 곱하기 얼마? 네, 그래서 10N이야. 같은 물체, 같은 바닥에서요. 거칠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정지되어 있을 때 작용하는 거칠기와 운동할 때 작용하는 거칠기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확인해봤어요. 아빠가 주차장에다가 차를 이렇게 주차했어. 근데 그 앞에 어떤 아저씨가 이중 주차를 했네? 그러니까 아빠가 나가려고 이 차 밀어. 그래. 그러면 너네처럼 이제 연약한 그래서 승우가 나가. 이거 밀어. 이거 무쏘야? 꿈쩍도 안 해. 아, 아빠 안 가. 그럼 아빠 나와. 같이 도와줘. 그래서 승우도 밀고 아빠도 밀어. 그래서 둘이 미니까 자동차 바퀴가 돌기 시작해. 그래서 자동차 바퀴가 움직일 때까지는 너는 얼마 이상의 힘을 줘야 돼?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의 힘을 줬어야 돼. 그래서 가. 그래서 바퀴가 돌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무슨 마찰력으로 바뀌어? 운동 마찰력으로 바뀌어. 근데 자동차 바퀴가 돌고 나서부터는 아빠가 안 밀어도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차가 가. 해보세요. 됐어? 오늘 주차장 가서 해보십시오. 뭐든지 실습이야. 알겠어? 뭐든지 실습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퀴가 돌고 나면 그때부터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훨씬 더 적은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도 밀어집니다. 해보시면 돼요. 차 한 번도 안 밀어봤어? 뭘 그렇게 귀하게 키웠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최대 정지, 얘는 저 운동 마찰력 10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 뭐 쓰는지 아세요? 왜 똑같은 물체인데? 똑같은 물체와 바닥 사이 거칠기 똑같을 건데 왜 정지 마찰 계수보다 운동 마찰 계수가 훨씬 작아? 이거 쓰시면 돼요. 이유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되겠어? 자소서 쓸 주제는 넘쳐나요. 그래서 그런 넘쳐나는 걸 알려면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빠른 속도로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 마찰 계수의 차이가 왜 생길까? 됐습니까? 이런 거 탐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밀어보세요. 자동차 밀었는데요. 맨 처음에 물 때보다 자동차가 가고 있을 때 힘이 적게 들어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아? 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거야. 근데 물리는 쓰지 마. 될 수 있으면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구과학 쓰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그 다음에 정지 마찰력 이 중에서 계산은 얘네들만 할 수 있다. 얘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측정하는 거야. 됐어? 마찰력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래서 마찰이 왜 달라요? 그걸 네가 찾아내야지. 나한테 단말하게끔 하면 안 되죠. 실제로요. 선생님은요. 합격한 아이들 자소서 100개도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너네가 주면 되잖아. 그거 줬을 때 너네 합격 한 명도 못 합니다. 왜? 이 자소서 쓰면서 실험하면서 고민한 걸 물어보거든요. 너 어떻게 해서 이 생각하게 됐어?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이거 답이 뭐야를 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하는 상황, 그때 너네들의 느낌. 그래서 그때 너의 생각을 묻기 때문에 남들의 자소서 아무리 줘봤자 소용없고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보고 마치 지가 실험한 것처럼 쓰잖아요. 100% 걸립니다. 1차 면접은 자소서를 진짜로 네가 쓴 거 맞아?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게 1차 면접이에요. 100% 걸립니다. 어떤 애가요? 실험한 것처럼 썼습니다. 이거 올해, 작년에 썼습니다. 아빠가 주로 해주셨어요. 아빠가 주로 했기 때문에 지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냥 아빠가 하는 거 이렇게 보고 됐어. 그리고 나서 아빠가 실험 다 끝나고 나서 넌 이제 실험 보고서 내가 이거 찍어놓은 거 보고 써. 그리고 아빠가 다 뒤처리했거든요. 그랬는데 뭐 물어볼게요? 이 실험 재료 어디다 버렸어? 어떻게 버렸어? 이거 물어봤어요. 딱 걸렸어요. 떨어졌어요. 면접관은 면접만 보는 사람이야. 그걸 몇십 년 동안 했어. 이 새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물어보는 건 실험 결과, 심화 문제 이거 안 물어봐. 너무나 사소한 거, 미처 준비하지 못할 만한 거, 그거 물어봐. 너 이런 실험 기자재 이거 일반 사람한테 안 파는데 너 어디서 샀어? 그런 거 물어봐요. 너 실험 어디서 했어? 그 공간에서는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애들 멘붕 와요. 절대 하셔야 됩니다. 남들의 도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소한 모든 행위를 영상 찍어가면서 하셔서 그 실험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미처 몰랐지만 그래서 다시 볼 때 얘 옆에서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거였네?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의 실험은 의미 없습니다. 나의 실험을 할 때 실험은 간단해도 됩니다. 3년 전에 어떤 언니가 하나 붙었어요. 그 새끼는요 실험을 2분 만에 끝냈습니다. 뭐 할게요? 물컵에다가 빨대 집어넣었어요. 꺾여 보여요. 끝났어. 이걸로 합격했습니다. 지금 세종 가고 가 있습니다. 졸업했겠네요. 일로 왔나요? 문제는 그거예요.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빨대 집어넣었어? 뭐 했어? 꺾여 보여. 근데 왜 이 방향이야? 왜 꺾여? 이겁니다. 왜 이 방향으로 보여? 왜 꺾여? 왜 빨대를 넣으면 빨대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여? 근데 너 알아요? 실제로 빛이 들어가면요. 빛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어디로 꺾입니까? 얘 이렇게 꺾여요. 얘가 아니라고요. 빛의 경로와 보이는 게 달라요. 그거 쓴 거예요. 되겠냐? 왜 다른 매질을 지나갈 때 꺾여야 돼? 그때 꺾이는 방향은 뭐가 결정해? 근데 쟤는 왜 저렇게 보여? 빛의 경로가 다르게 보이네. 엄청 잘 썼어요. 실험은 2분, 내용은 열나 좋았어요. 실험하는데 선생님, 전 실험을요 1달 동안 했어요. 병신이에요. 우리가 1달 동안 실험할 시간이 어딨어. 실험은 간단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실험을 분석할 때는 명쾌하게, 영특하게 하셔야 돼요. 실험은 한 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 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창의적 방법 설계 다시.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괜히 비싼 선생님 저는 진공 펌프를 샀어요. 3D 프린트 샀어요. 2년 전에 3D 프린터 사가지고요. 기어 만들어서 실험한 아이는 한성과고 가 있습니다. 걔는 기어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기계공학과 가고 싶대요. 근데 특히 기어의 구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애들이 3D 프린터 사가지고 자격을 만들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남자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쓴 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 뭐였는지 되겠어? 여기까지 되겠어? 오케이. 자, 우리요 10분만 끌었다가 가죠. 그죠? 네.